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얼굴 나오죠. 제가 조작을 뭘 좀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앞서서 두 번 다 제 얼굴 나오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얼굴이 안 나오는 이상한 화면이 되어버렸는데, 예,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예, 저도 나오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 유튜브 영상 잘 보셨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판결하는 그 장면 있죠. 제가 교실에서 그걸 봤어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그때 또 정치와 법, 그때는 이제 법과 정치였거든요. 법과 정치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봤어요. 같이 시청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이 정치와 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항상 이론으로만 얘기했던 고위공직자 탄핵, 그 중에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 대통령 탄핵,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를 진짜 생중계를 보게 되다니 막 놀라웠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그 영상으로 오늘 시작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위상, 그다음에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간략하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부분도 유튜브 영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제가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유튜브 영상에서 이 기능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었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요 헌법재판소의 기능, 그래서 여기 다 채우고, 지난 시간에 요 한번 채워달라고 했었는데 안 했겠죠, 여러분? 했나요? 아무튼 요거 채우고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구분이라고 제가 해놨죠.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두 개 비슷해요. 두 개 비슷한데 비슷한 만큼 구분이 필요하죠. 비슷한 만큼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는 것까지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시작할게요. 예, 헌법재판소 여기 우리 9명으로 구성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재판할 때마다 9명 다 있어야 재판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그러니까 9명이죠. 총 9명 중에 7명만 있으면 헌법재판을 할 수 있어요. 7명만 넘으면. 그리고 7명 말고 이제 좀 가벼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3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좀 큰,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다 하면 7명 이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9명이 다 같이 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그때 그 탄핵 심판 그 기간 중간에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 한 명 채우는 작업이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 한 명을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되게 첨예한 거죠. 이게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 이 부분도 있고 막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하고 다른 당들하고 막 이 사람을 막 누구를 아무튼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이라서 빼고 8명이 결국엔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7일 이상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예,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크게 보면 총 5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 5가지 기능을 여기에 제가 쪼로록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요게 또 핵심이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헌법 소원 심판에는 권리구제형이 있고 위헌심사형이 있다. 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에 의해 탄핵된 공무원의 최종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 딱 결정이 이제 의결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바로 탄핵되는 게 아니라 직무정지로 들어가요. 직무정지가 되고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해요?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2인자 있잖아요. 2인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2인자는 누구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신하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헌재로 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가서 여기에서 실제로 파면 결정이 나야 대통령 탄핵이 끝나는 겁니다. 탄핵 끝. 여기서 파면 결정이 안 나면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거죠. 대통령 업무를 다시 수행해요. 그러니까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번 탄핵이 됐었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어요. 국회에서. 그때 탄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유였는데, 아무튼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직무정지 들어갔어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근데 헌법에서 아니야, 이거는 탄핵시킬 사안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직무에 다시 복귀하고 끝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 아까 영상에 나오잖아요. 파면한다. 멋있겠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써줘야죠. 여기 뭐 탄핵 심판. 예. 탄핵 심판. 탄핵 심판. 잘 지웠어요. 탄핵 심판. 그 다음.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요게 또 핵심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해산을 심판합니다. 해산을 심판해요. 그게 뭐냐면 정당을 해산하는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의 권한이나 어떤 권한이 있냐 없냐, 또는 내가 일하는 범위가 거기까지인데 왜 네가 여기에 참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 이거를 자, 권한의 쟁의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불러요.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총 자,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위헌정당, 정확히는 여기 보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입니다. 처음부터 써줬어야 되는데, 위헌정당 해산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헌자를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정당해산심판 이렇게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건 상관없어요. 요거는 앞에 위헌자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할까요? 위헌 예쁘게 왜 글씨가 갑자기 이러죠? 위헌 가로 정당해산심판.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 뭐죠?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 자, 읽어볼게요.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재판을 왜 받겠어요? 재판을. 범죄니까 재판을 받았겠죠.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데, 야, 이건 범죄야라고 써있는 그 법률 있잖아요. 너는 범죄자야라고 얘기한 이 법률이 만약에 위헌이라면, 자, 위헌이면 어떻게 되죠? 법률이 위헌이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아니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없어요. 법률에 이것이 범죄다라고 써있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처벌을 안 받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어떤 법률이 나보고 너 그런 짓 하면 너 어떤 일 하면 범죄야. 그래서 너 재판받아. 처벌받아. 이랬는데 만약에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면 법률이 없어지고요. 그 즉시 효력이 없으니까. 법률이 없어지고요. 당연히 법률이 없으니까 법률에 나보고 범죄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저는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사례를 드릴게요. 사례를. 이 사례를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이 사례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뭐를 들 거냐면, 우리 또 약간 그런 거에 흥미가 좀 많아지잖아요. 불륜 사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죠. 자, 불륜.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없어진 지 3년, 4년 됐나요? 없어진 지?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어요. 이 간통죄 없어진 지. 간통이 뭐예요? 간통. 이거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 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륜이죠, 불륜. 이게 간통이에요. 그러면 이 불륜을 저지르면 간통죄로 처벌받았어요. 감옥 갔다고요. 불륜을 저지르면 감옥을 갔다고요. 물론 이거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치죠. 제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를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다 서로 다시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누가 저를 신고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제 부인이 저를 신고하는 거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탐정 제도가 없긴 하지만 탐정 같은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분들이 주로 밥벌이 수단이 뭐였냐면 이 불륜 캐는 거예요. 불륜 캐는 거. 그래서 그 호텔 이런 데 따라 들어가서 사진 막 찍고, 그리고 이게 핵심이 현장을 덮쳐야 돼요. 불륜 현장을 딱 덮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 나왔지만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만 불륜이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했어,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막 현장 탁 덮쳐요. 그래서 옛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불륜 현장 팍 덮치면 경찰하고 같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얘기가 스토리가 많이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 여러분 이쪽 얘기하면 재밌죠? 재미있을 거예요. 보통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 배우자를 처음에 이렇게 추적을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막 미행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잘 안 되니까 보통 우리 흥신소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불륜 증거를 막 잡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그 의뢰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의뢰인이 경찰서로 가는 거죠. 경찰서에 가서 지금 내 남편이, 예를 들어 저면 제 부인이 경찰서에 가서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 형사들이 출동해요. 형사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덮치는 거죠. 그럼 막 옛날 영화 보면 그럼 막 갑자기 막 입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뛰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불륜, 간통죄 이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로 걸린 사람들이, 이 간통죄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위헌법률심판에 올랐었어요. 이 간통죄는. 그런데 계속 아니야, 이건 합헌이야. 간통죄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가정생활을, 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배우자 상호간의 신뢰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처벌해야 돼, 그건 합헌이야 라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결국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가 불륜을 저질러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은 범죄니까요. 그때는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는데 제가 판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한 걸 알겠어요. 내가 우리 부인한테 정말 미안해서 내가 이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저 앞으로 정말 반성하고 살게요.
근데요, 개인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건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내가 내 부인 나쁜 짓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에게 정말 용서를 구할 건데 그거는 그거고 국가가 개인의 사랑할 자유를 지금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간통죄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직접 하진 않겠죠. 변호사가 하겠죠, 변호사가. 그리고 신청서를 써야 돼요. 또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신청서를 써서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냅니다. 내니까 판사가 딱 받아보고 일리 있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야. 그럼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재판이 거기서 홀드 되는 거예요. 재판이 일단 스톱, 멈춰져요. 딱 홀드 되고, 그리고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제청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이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죄가 아니니까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뭐가 돼서 전제 조건이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맞아. 그놈이 잘못한 건 맞아. 잘못한 건 맞는데 나쁜 놈이지. 이런저런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개인의 사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헌법 취지에 맞지 않아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위헌이야. 그리고 위헌 딱 결정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헌이니까 법률에 위헌이 나오면요 법률의 효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법률의 효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간통은, 즉 분류는, 간통도 똑같은 얘기예요. 간통이나 분류나 걔죠. 뭐 이렇게 부른다고 좋은 일이겠어요? 자, 간통. 이거는 이제 죄가 아닌 거죠. 나쁜 짓은 맞는데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짓은 맞는데 제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나 결혼도 못한 사람인데. 자, 이제 뭐예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가 아니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끝. 피니시. 이해하시겠죠?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위헌 법률 심판. 만약에 여기서 위헌이 아니고 합헌 이렇게 나오면 처벌 받아야죠. 합헌 그러면 처벌 받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게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여기로 다시 가보죠. 제가 다시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안 해줄 거예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지 한 번만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판사한테 물어봤는데 욕을 했는데 이 판사가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죠.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거 위헌 아니야.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얘가 안 받아들였어요. 헌재로 안 넘어갔습니다. 여기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는 재판부에서 안 받아줬으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판사가 이걸 안 받아주면 내가 다이렉트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그걸 판단하고 위헌 이렇게 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끝나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범죄가 아니니까. 자, 요렇게 가는 형식도 있는데 요 형식은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제청한다? 법원이 제청하잖아요. 이건 법원이 제청한 게 아니라 개인이 했죠. 개인이. 자, 개인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이 아니라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헌법 소원 심판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있죠.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했는데, 그죠? 판사님, 했는데, 아까 판사 뭐라 했죠? 웃기고 있네.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누가?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에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50분이야. 아니에요, 거의.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지. 계속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까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가볼게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 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국가가 나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또는 불행사. 국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래서 이 안 해주는 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국가가 나한테 해주면 나한테 좋은 건데 이게 이놈인데 안 해줬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국가가 나에게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나요? 하다 보니까 지금 불행사를 얘기했나봐요. 아무튼 뭔지 이해하시겠죠. 국가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얻었어. 그럼 그건 국가 권력의 불행사. 국가 권력이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나한테 했어. 그건 국가 권력 행사죠. 어찌됐건 간에 국가 권력 때문에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그때 어떻게? 국민이 역시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 군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 가산점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군 복무 기간에 따라서 최대 5점까지 가산점 점수를 더 줬다고요. 이게 군 가산점 제도예요. 이게. 그런데 자,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5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간 사람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성, 장애인, 등등. 군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또 뭐 있을까요? 가사,
가정 사정상 군대 가고 싶은데 안 데리고 가니까.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이면요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이면 정말 큰 점수예요. 이 5점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리해. 그래서 우리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았어. 그리고 나의 평등권도 침해받았어.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 이거 없애줘라고 하는 요구를 이런 걸 없앰으로써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나의 평등권 같은 것을 또 나의 뭐 행복 추구권 같은 것을 구해줘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 구제예요, 구제. 이런 걸 구해줘.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요. 여기서 받아들여져서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지는 이랬어요. 군 가산점 제도가 과하다. 군대 가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보상은 필요한데 정부에서 보상을 쉽게 해주는 방식으로 군 가산점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5점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위헌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왜냐하면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쉽지 않고요. 어쨌든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 가산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얘기가 첨예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걸 건드리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울 땐 뭐예요? 몰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이러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없어진 채로 끝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방식의 보상 제도들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냥 끝 이래버렸어요. 무책임하죠. 자, 그 다음 아무튼 그게 이제 권리부재형입니다. 자, 이 헌법소원 심판은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헌법소원 심판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구제의 수단을 먼저 다 사용해야 돼요.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다른 구제 수단을 다 일단 써야 돼요. 다 쓰고 나서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돼. 그럴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다른 구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헌재에 딱 보내잖아요. 그럼 헌재에서 뭐라 하냐면 각하 이렇게 해버려요. 각하는 우리 안 받아 이런 뜻이거든요. 왜? 또 다른 구제 수단을 사용 안 했잖아. 다른 구제 수단 다 하고 나서 헌재로 하라고. 안 됐을 때 헌재로 오라고. 안 받아줘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33분. 엄청 또 해먹네요. 제가 이놈의 수업을 그냥 했다 하면 50분이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 설명할 게 없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탄핵심판. 예. 마음이 급해요. 자, 탄핵심판. 자, 탄핵심판은 말 그대로 국회에 의해서 탄핵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위공직자 탄핵권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탄핵권. 자, 그래서 고위공직자 탄핵하면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심판한다. 아까 봤던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탄핵. 예, 대통령 탄핵. 얘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끝났죠?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당 해산 심판. 자, 어떤 정당이, 우리나라는 물론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당의 설립 목적과 그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누가 해산을 심판하는데 누군가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얘네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이건 정부가 합니다. 이건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 중에 이제 법무부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면 하죠. 실제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원래 헌법재판소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재 시절이죠. 그때는 정당 해산을 행정부가, 대통령이 그냥 막 시켰어요. 자기 독재하는데 방해되면 정당을 그냥 막 해산시켜버렸다고요.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권한을 준 이유는 기존의 행정부가 너무 그래서 독재 시절에 그런 사건이 많아서 가능하면 정당 해산을 못하게, 가능하면 정당 해산 안 하게 하려고 강화시켜 놓은 제도예요. 이게 강화시켜 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맞죠? 걔네도 이름이 몇 번 바뀌어가지고 계열은 똑같은데 이름이 몇 번 바뀌어서 아무튼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해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는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제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워낙 법률가들이 워낙 좀 보수적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당해산 심판이다. 마지막 뭐죠? 권한쟁의 심판. 자, 국가기관 간에 예를 들자면 법무부랑 법무부는 너무 그러네요. 예를 들어 교육부랑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서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럴 수 있어요. 국민이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떠넘기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화성시청에 이런 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화성시청에서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물어봐요? 도청에 물어보세요. 도청에 물어봤더니 도청에서 그거 저희 권한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요? 시청에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또는 시청에 예를 들어 도로에 뭐가 있어? 시청에 이 도로 표지판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시청에 그 교통정책과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저희 업무 아닌데요? 그럼 어디 업무예요? 경찰서에 얘기하세요. 화성경찰서에. 화성경찰서 얘기를 했더니 그 도로교통과를 시청에 해야 하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커지다 보면 근데 보통 시청하고 경찰서 사이의 정도는 아니고 좀 큰 경우에 시랑 도랑 싸운다거나 또는 도랑 중앙정부가 싸운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또는 중앙정부, 아까 얘기한 교육부랑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싸운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 정확한 거냐, 누가 그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 이재명 현 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38분. 성남시장 미안해요. 빨리 끝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거기에
아이 뭐지? 산후조리원 뭐 이런 거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산후조리원 뭐 이런 거 만드는 일을 하는데 도에서 아니 시에서 이런 걸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딴질 걸었거든요. 야 보건복지부에서 야 누가 네 맘대로 그거 만들래?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당시에는 성남시장이 야 시에서 만들겠다는데 네가 보건복지부에서 왜 딴질 걸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성남시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딱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다. 예. 아 예. 권한쟁의 심판. 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만 보면 될까요? 사실 우리 위헌법률 심판도 방금 아까 위에서 했고요. 헌법소원 심판도 했어요. 자 그냥 조금만 볼게요. 자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하는 거죠.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당사자가.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헌법소원은 당사자, 국민이. 자, 요건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걸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뭐가 됐을 때, 전제가 됐을 때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판사가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판사가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판사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판사가 좀 깨어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판사가 이상한데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아까도 나왔지만 뭐다?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이거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헌재로 가면 헌재에서 뭐 한다? 카카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안 받아줄 거야. 앞에 거 먼저 하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특징. 자, 헌법 아니고요. 그냥 예.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에 뭐 어디로 갈 수 있다? 헌법 소원으로 갈 수 있다. 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해서 할 수 있다. 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당연히 효력 상실하고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헌법소원. 자, 일반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지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중간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를 해주세요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법원에서, 야, 너 유죄,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죄가 왜 유죄입니까?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러니까 공권력이 여기서 중요한 건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행사도 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만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의 불행사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준다는 거죠. 불행사는. 두 개 다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요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분. 앞에 거 영상까지 하면 43분. 맨날 수업하면서 맨날 이렇게 시간 얘기하면서 그죠?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유튜브 동영상 몇 개만 조금만 붙여놓을게요. 네, 여기서 끝내도록. 의지만